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이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영업 적자에 뭐 신규 출점을 이제 안 하고 있다. 우리가 1,400, 1,500원 가고 막 했던 시기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약간 질적으로 다르다. 이른바 사자협의체라는 걸 발동을 했고 1,500원이 뚫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그냥 놔둬야 되냐. 저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70원의 환율이 우리 경제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도대체 기사를 왜 그렇게 써요? 왜 그렇게 써요? 알고는 쓰는 거예요? 지금 투자 안 하면 자기네들 뒤로 밀린다고. 진로 그룹이 부도가 났잖아요. 근데 왜 부도가 났을까요? 아니, 대한민국의 진로가 망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경제 이야기 전하는 영등포 경제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저는 김원장 기자입니다. 네, 저는 경제 이야기꾼 김치영입니다. 저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셔도 너무 되잖아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없었어요. 네, 그때 박사님 그랬죠. 안 계실 아. 때 아, 그랬어요? 그때는 아직 실물책이 나오기도 전에 인쇄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발라가지고 딴 책에다가 저희 얘기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는 처음이니까 네.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첫 책이시잖아요. 예, 첫 책이고 이것 때문에 요즘 뭐 몇 군데 이 유튜브 한두 군데 나가고 그래서 예,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왜? 댓글들이 야 그런 얘기 나도 하겠다 부터 시작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밑에 댓글로 쫙. 아니, 근데 이 글은 무슨 뭐 시세를 전망하거나 그런 책들이 아닌데. 근데 책 얘기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다른 채널에 나갔더니 이제 경제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데 가상자산 관련된 걸 이렇게 뭐 질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제 견해를 얘기했더니 뭐 나는 반대일세 뭐 이런 의견들이 쫙. 그렇구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 책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더 해주시자면. 경제 좀 쉽게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그림이라는 친숙한 도구를 활용해서 경제하고 최근에 이제 경제 이슈들 이렇게 엮어서 해놓은 거니까요. 어디 가서 조금 아는 척 하고 싶다. 그러면 괜찮을 것 같고. 되게 또 있어 보이게. 네, 경제 초심자들이라면 경제 좀 어려운데라고 했던 분들이 그나마 별거 아니네라는 생각하실 수 있게 좀 쉽게 풀어서 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림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게 장이 넘어갈 것 같다. 네, 그 정도입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아는 북클럽에서 네네. 했던 책이 그 대치비의 위험한 경제였는데 거기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아일랜드 감자 기근이 나와요. 네네네. 근데 이런 책의 장점이 뭐냐면 추천사도 물론 제가 썼지만 우리가 그 시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시절을. 네. 그러니까 뭐 16세기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그래서 커피 하우스에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 거래를 시작할 때 막 그때 벌써 선물 가격을 막 이렇게 종이로 던지고 뭐 이런 걸 상상할 수 있듯이 아일랜드 기근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그때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 명이었는데 기근으로 100만 명 죽고 200만 명 이민 가서 500만 명 남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네네. 여기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 조형물에도 나오지만 강아지까지 삐쩍 말랐잖아요. 맞아요. 죽은 사람들의 관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근이 됐는데도 거기서 몇 개 안 남는 밀이나 옥수수를 영국으로 실어 나가고 가져갔죠. 지주들이 네. 그 배가 들어올 때는 관을 싣고 들어왔다, 커피를 싣고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네.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그래서 그 민요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읽으면서도 경제도 알게 되고 경제는 뭐 자동으로 알게 되죠. 네, 마치 신천지 이런 데 자동으로 빠지듯이 그 모임에 자꾸 가면. 신천지 같은 책인가요? 금기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네. 아무튼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네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보통 작가들에게는 네. 이제 책이 약간 자식으로 비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인세가 와이프한테 가니까 네 번째 아들이 많네요. 그럼요. 앞에 있는 음식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거는 카다이프 초코 브라우니 두바이 스타일입니다. 뭐 두바이? 네, 두바이. 근데 두바이 스타일이라는 게 뭘? 두바이에 브라우니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카다이프 브라우니가 두바이 거예요? 원조가 두바이입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네. 브라운인데
그 두바이 스타일로 만들어진 거고 보면 두바이 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카다이프라는 재료로 이렇게 덧대어진 거를 요즘 보통 두바이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물어볼 게 많은데 가다이프는 뭡니까 그러면?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네네네. 실제 그냥 디저트 위에 이렇게 면을 튀겨가지고 아, 한 라면 땅 같은 거? 피스타치오도 좋은 들어가 표현이네. 있는 그래서 특히 보통 디저트 위에 이렇게 그때 당시 왜 두바이 초콜릿 엄청 유행했을 때 네네. 그 이후로 요즘에 이제 이렇게 뭐 와플에도 카다이프 넣어서 이렇게 원래 가격이 한 2,900원 평균가인데 이제 두바이 스타일로 식감이 좋아지네. 하면은 일단 먹어보죠. 뭐 뚜껑도 7,500원으로 열어보고. 올라가는 좀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카페에서 사오셨다는 거죠? 요 네 와플은? 맞습니다. 어. 한번 드셔보십시오. 약간 바삭한 카다이프를 덧댔다고 그러셨는데 박사님 무슨 뭘 덧댄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스타치오. 잠깐만. 되게 바삭바삭하네요.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음. 바삭바삭한 맛이 있으니까 이게 카다이프라는 거군요. 아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거야? 안에 들어있는 게 바삭거리는 게? 그러니까 네네네, 카다이프라는 거예요. 다 카다이프 들어가서 두바이 아. 스타일로 요것도 두바이 스타일 와플인 거죠. 두바이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어? 그럼 뭐 오래 가보지는 않고. 내가 느낀 건 예. 어마어마하죠. 그 스카이스크래퍼들이. 근데 외국 자본이 철수하면 네. 이 나라 사람들은 다시 이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양을 치겠구나. 자기 자본이나 자기 기술이 없으니까. 사실은 오일머니 갖고 만들어 놓은 도시니까요. 그죠? 그리고 거대한 마철로인데 여기서 이제 자기 것이라는 게 참 모호하죠. 네. 근데 두바이 사람들 원주민들이라고 할까요? 노동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쓰는 거고 자기들은 노동 안 하고 주로 필리핀에서 가죠. 배당금 받죠. 저 그렇게 인도세를 받죠. 네. 인도세. 그러니까 세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살아요. 근데 생각보다 맛있네요.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네. 저것도 한번 먹어볼까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아요. 브라운. 근데 브라운이 엄청 단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간 고소한 맛이 약간 단맛을 약간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먹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딱딱해. 순간 딱 누르는 순간 이거 안 퍼지겠는데라는 해보세요. 생각이 살짝 들었는데. 그 브라운 이렇게 제가 위에 나이를 거만- 먹어서 그런지 밤에 잘 안 들어가. 아침에 커피랑 마시면 너무 맛있는데 그러게요. 난 어떠세요? 머핀 이런 것도 밤에 잘 안 들어가. 약간 이 카다이프 위에 올려진 거는 향신료 맛이 살짝 납니다. 이게 아. 저건가 피스타치오일까요? 네네. 아무튼 그런 거하고 섞여 있어서 위에만 먹으니까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 이건 이거하고 섞어 먹어야겠다. 저는 처음에 대학생 때 미국에 잠깐 어학연수 갔을 때 거기서 진짜 디저트 브라우니 이런 거 먹고 와 너무 달아가지고 깜짝 놀랐. 이렇게 달게 먹는다고? 야, 니네들 뚱뚱한 이유가 아니 있다. 어렸을 때 잘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식솔들이 해주는 그 브라우니 안 먹었어요?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퇴출당하십니다. 저희는 뭐 네. 어머니 어디 뭐 삼성 장학생이십니까? 어머니 해주시는 저 어렸을 때는 어머니 해주시는 누룽지 튀김. 건빵 군대에서는 건빵튀기. 뭐 이태리 남배 브라우니보다 뭐 그쵸. 가히 버금가다 할 수 있지 않나.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셋이 모여서 좀 수다 좀 좋아요. 떠니까 재밌죠, 박사님? 네, 오랜만에 네.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룽지 튀김 안 먹어봤어요? 저는 브라우니. 부럽니? 난 브라우니. 오늘 좀 아, 이제 저는 붙였다고요. 요.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김난도 교수님이 알아요? 알아요? 어? 애제자, 애제자. 네, 애제자. 음. 저 제 거 이야기 빨리 하고 싶습니다. 난도의 애제자. 해도 될까요? 네. 네, 해주시죠. 오늘 어떤 얘기 합니까? 네, 이케아 이야기 좀 해보려고요. 노 이케아. 아이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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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한국 사람 아무도 못 알았네. 우리 예전에 한 25년 전에 저 쫄병이었을 때 프랑스 특파원 갔다 온 선배가 BMW를 뱀베라고 하셨는데 유일하게 아시는 불어 뱀베. 네, 미안합니다. 이제 헛소리 그만할게요. 네. 아닙니다.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이케아 이야기 좀 해보고 계시죠? 네네네. 불편한데 내릴까요? 아니요, 너무 좋습니다.
최근에 요즘에 여기저기서 약간 이케아 몰락 뭐 이런 표현이 좀 네, 들려와가지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영업 적자에 뭐 신규 출점을 이제 안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전해지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진짜 그런지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좀 그 이야기 해보고자 저는 전 합니다. 세계 이케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 이케아? 네. 물론 전 세계 이케아도 좀 힘들긴 한데요. 그래도 지금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이케아 코리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케아는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스웨덴에서 시작한 브랜드이고 그다음에 현재 한 500개 지점을 글로벌하게 전 세계에 하고 있는 다국적 브랜드이긴 한데요. 그래서 뭐 한국, 그러니까 이케아 코리아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11년에 이제 유상증자해서 300억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낸 회사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이케아 광명점이 오픈을 했어요. 근데 그 오픈할 당시 막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요란했죠. 네. 네. 저도 가봤어요. 갔었어요? 네, 네. 막 집사람하고. 오픈런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오픈런도 하고. 오픈런까지는 그리고- 아니었지만 그것도 저희 집하고는 굉장히 먼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아, 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네. 그리고 막 언론에서도 막 그랬었거든요.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소상공인 다 힘들다, 가구업계 막 힘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케아 이후로 사실 가구업계가 훨씬 더 호황을 끼게 되면서 약간 매기 효과라고 해서 얘가 주도해서 이 시장 자체를 이끌어낸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이케아도 2014년도 딱 출점한 그 다음 해에 보니 이제 광명점에서만 3천억 매출을 기록하면서 이제 업계 3위를 딱 찍게 되는 정말 약간 전무후무한 기록을 했고, 그리고 300억 출자 자체도 사실 이 여타의 어떤 글로벌 기업 이 어떤 출자한 거 금액을 따지자면 사실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광명점이 그때 당시 세계 최대 사이즈로 그러면서 화제가 많이 됐고, 그리고 2020년까지 네. 5년 동안 이제 누적 92%쭉 상승하면서 2021년 이제 6,872억으로 최고 매출액을 찍게 됩니다. 이게 2021년이니까 코로나 당시 광명점 하나. 아니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그때 이후로 또 또 다른 점이 있었구나. 네. 다 네. 포함해서 2021년까지 이제 6,872억을 찍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가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막 집코노미 이런 표현 많이 하면서 네네네. 집과 관련된 소비가 많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절정을 찍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로 2022년 6,223억, 그다음에 23년 6,007억, 그다음에 24년도 살짝 반등해서 6,258억 이렇게 지금 매출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영업이익은 좀 처참합니다. 2020년 마이너스 72억, 네. 2021년 294억, 2022년 219억, 2023년 26억, 그 다음에 또 반등해서 24년도 186억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케아 코리아가 요즘에 이제 계획됐던 신규 뭐 계룡점이라든지 대구점이라든지 신규 출점이 완전 전면 백지화됐고요. 그리고 그 평택에도 대규모 이제 복합 물류센터 건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백지화되었습니다. 이걸 쭉 데이터만 놓고 보자면 아, 정말 요즘 이케아 코리아 위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케아를 좀 이번에 이 이케아 코리아를 좀 이해하려면 본사 구조를 좀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국제경영이라는 수업을 가르치는데요. 그런데 그 수업에서 항상 케이스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케아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인데, 일단 우리가 착각하는 것 첫 번째 하나는 네. 이케아는 스웨덴 기업이 아닙니다.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독특하죠.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요. 본사가 네, 네덜란드 회사예요. 네덜란드에 있어요? 네, 네덜란드 있고 네덜란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창업자의 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창업자가 이제 캄프라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 굉장히 가난한 대부분의 농부로- 창업자들은 집요해요. 네, 농부하고 굉장히 엄청나게 검약한 분으로 네네. 유명해서 그래서 세금을 1원도 아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케아가 이제 1982년도에 원래 스웨덴에 있다가
너무 법인세가 많으니 이분이 화가 나서 본사를 네덜란드로 네덜란드로 옮겼군요. 이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창업자는 스웨덴 사람이고. 스웨덴 사람이고 처음에는 창업은 스웨덴에서 했죠. 근데 이제 법인세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 네덜란드 가장 저렴하게 아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네덜란드로 이주를 하고 심지어 스위스로도 이주를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이케아가 구조가 굉장히 독특한데요. 두 재단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심지어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이 두 개의 재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쪽은 이쪽 재단은 이름이 잉카홀딩이라는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재단이 있고요. 이 잉카홀딩은 뭘 하냐고 있냐면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운영만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인 거예요. 이름만 듣고 보면 지주회사인데. 네. 네, 이름만 들으면 지주회사인데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재단에서는 얘는 인터 이케아라고 해서요. 얘는 이제 실질적인 IP 회사인 거죠. 그러니까 본사인 거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인 거죠. 그러니까 그 이 본사에서 이제 그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 3%를 무조건 받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둘 다 재단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중으로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건 뭐 예를 들어서 네. 이케아 뭐 젊은이나 이케아 프랑스에서 항상 그 수수료를 떼가죠. 3%는 무조건 떼가고 그 이제 인터 그 이케아에 3% 수수료를 내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회사가 더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진짜 숨겨진 이 창업자 가문이 이끌어내는 회사여서 여기서 이제 금융을 모두 담당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운영을 하다가 그 다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네네. 지사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이제 실제로 대출을 일으켜서 그 대출의 이자로도 이 금융회사에 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은 여기에서 그 이케아 프랑스나 이케아 젊은이는 의도적으로 영업이익을 계속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출을 가져가고 영업이익을 해서 얘네는 법인세가 비싸니까 여기서 돈을 안 내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수수료로 하고 지주회사 수수료와 그다음에 그 금융 이자를 우리 매출 한 넘겨서 5천억, 1조 정도 하는 중견회사들이 자주 쓰는 수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옮긴 다음에 심지어 그것도 재단으로 운영하니까 옮겨져 돼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중으로 세금을 세이브하는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어서 매년 이제 세금 조사가 들어가긴 하는데 아직도 그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우리도 그러니까 뭐 유명한 베이커리 모 회사 또는 뭐 유명한 치킨 회사들 보면 영업이익률이 이상하게 1%에서 3%예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만큼 벌어서 한 1,000억 영업이익이 나도 그것을 다른 투자나 다른 데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정말 프랜차이즈 회사인 거예요. 글로벌 형태로. 그러면 되어 아까 있는. 중간에서 실제 창업주 가족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아까 금융회사 같은 회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이익을 내면 거기는 또 법인세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도 네. 거기도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서 내는 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나마 최대한 최소화. 최소화해서 거기서 하는 거고 약간 요즘 이슈되고 있는 명땡 그 갈비 체인 거기하고 비슷한데요. 거기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프랜차이즈들 대출해주면서 이자 먹고 대부업한다고 지금 논란이 좀 크잖아요. 혁신적이다. 남들 안 하는- 이케아를 그러니까 본딴 갈비 거네요. 팔면서 네. 그럼 대부업을 하는 거 혁신적이지. 그래서 그 사실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제 이케아 코리아에서 영업이익이 낮다라는 거는 사실은 원래 그래 왔던 거고 그걸 원래 지향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기본적인 구조라는 걸 일단 아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거 한 게 야 이거 너무 올랐다 이익이 야 좀 줄여라 그래서 그 다음에 팍 떨어졌다가 또 관리 좀 잘못해가지고 영업이익이 좀 났다가 야 떨어졌다가 이게 약간 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케아 코리아가 지향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 그래서 복지를 굉장히 후하게 해주는 걸로 유명한 직원들? 회사죠. 직원 복지. 그래서 우리 이케아 코리아 같은 경우 복지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뭐 직원들이 뭐 근속 기간이 일정 네. 기간 지나면은 뭐
뭐 예를 들어서 주재원처럼 네네. 다른 국가에 있는 매장으로 다른 문화 체험할 수 있게끔 굉장히 연계도 잘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이라든지 네. 기본적인 이 워라밸을 굉장히 잘 지원해주는 복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판관비에서 보면은 인건비 비중이 거의 30% 이상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잘 하는 직원들에게는 좋은 회사구나. 네, 그래서 실제로 수치를 보면은 뭐 5년 연속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 그 이직률이라고 해야 네네. 될까요?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낮다. 낮고 이렇게 나오는 게 사실 이케아 코리아의 굉장히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 저는 있습니다. 세금 물론 기업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야 되지만 네네. 이렇게 고용 많이 하는 회사고 특히 저 직원들에게 후하다면 네.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네, 저도 그 생각을 조금 시장 했는데. 경제에서 네. 기업이 왜 중요한가 보면 투자가 있고 세금 내는 게 있지만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갈수록 고용이거든요. 네네네. 고용.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러니까 기업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저도 그 생각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를 잘 이용해서 비용을 아끼고 세금을 덜 내고 이거는 잘 경영을 잘 하는 거라고 보이고, 근데 아까처럼 그걸 가지고 고리대금에 어떤 대부업을 한다는 거, 이건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될 일이지만 기업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금융업을 거기다 부수적으로 넣어서 여기서 이익을 좀 챙기고 나머지는 고용이나 이런 데 있어 직원들 후하게 하고 이직 안 되게 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뭐 그런 기업이라면 그래 너네는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사회에 기여하는 거나 하고 박수까지는 아니지만 뭐 비난할 건 아니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근데 구조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아까 그 금융회사가 약간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좀 되게 양가적인 평가를 받는 음.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힘든 건 맞다. 한국에서. 네, 가구 업계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왜 힘들어요? 요즘 과거에 비하면. 원재료 값이 엄청 아, 오르고 그러네. 그다음에 소비 심리 자체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게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글로벌 전체 수요도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고, 그리고 이케아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글로벌 매출 따져보자면 그 유럽이 한 70%, 그다음 네. 미국이 한 20%, 그다음에 아시아가 다 포함해서 10%도 안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보면 사실은 유럽이 잘 해줘야 되는데 요즘 유럽 경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그다음에 미국은 관세 이렇게 이슈 때문에 아, 힘들고, 그러네. 그다음에 한국이 사실 거의 지금 뭐 한국은 지금 조그만한 회사인 거죠. 그 이케아 음.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입장이지만, 근데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으면은 이 진짜 요즘 시장이 안 좋은 게, 그러면 다른 가구 기업들도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1위 가구 업계 1위가 한샘이거든요. 한샘도 어렵죠.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그래도 매출이 한 1조 조금 넘는데, 그래도 한 지난 4년여 시간 동안에 매출이 1조 전체에서 네. 근데 이제 적자를 반포 신세계가 1년에 3조. 네. 센텀 부산 센텀 롯데백화점 1년에 2조거든. 음. 그러니까 참 백화점 하나가 네네네. 맞아요. 우리 그리고 백화점들이 뭐 헤롯 백화점보다 매출이 높아요. 매출 런던은. 높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렇게 크다고.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실제로 4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정말 요즘 적자를 계속 2년 동안 이어졌다가 다시 한번 살짝 반등했지만, 올해 25년도도 좀 힘들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다. 그리고 우리 가구는 사야 할 것이고 유통망은 혁신되고 있을 거고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코로나 때는 좀 근데 특이 상황이었잖아요. 그 사실은 그 논현동 가구 골목도 예전 같지 않거든요. 가보면. 근데 아현동에 그 조금 저가 네네. 그 대중적인 브랜드 파는데도 이렇게 차로 지나가다 보면 거기도 거의 가구거리가 뭐 쇠퇴해 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유일하게 성장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딜까요? 야, 네. 좋은데? 네, 트렌디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정말 트렌디하신 가구에서? 분이에요. 네, 가구에서. 물론. 오늘의 집. 자기 집 꾸며서 이렇게 하는 어플? 네. 근데 거기를 가구업체라고 우리가 분류해야 근데 되나요? 가구 업체라고 하긴 안 되지만 잘 그래도 몰라요. 주로 그게 뭐 하는 판매하는 거예요? 플랫폼인데요. 인테리어 관련된 모든 앱으로 들어가서 앱입니다. 예, 오늘의 집이라 그래서 플랫폼인데. 내가 우리 집 이렇게 꾸몄어라고 사진도 올리고 아. 이거 어디서 샀어 뭐 이런 거 공유하면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거기에서 물건들 사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포스팅도 되면서 네. 온라인 구매도 쇼핑도 되고. 하는? 네. 저희가 오늘의 집에서 협찬 받은 거 아닙니다. 협찬 좀 해주세요. 오늘의 집. 그래서 오늘의 집이 사실은 매년 그 유니콘 기업으로 계속 선정이 되면서 이번에 사실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한
정말 좀 이제 흑자 네, 전환했어요? 흑자 전환했습니다. 그래도 뭐 사실 플랫폼 기업이 흑자 네네, 전환한 네. 거는 계속 투자 받다가 이번에 어쨌든 뭐 금액이 그렇게 크진 네네네. 않더라도 여기는 왜 어쨌든 성공하고 있어요? 네, 이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소비 트렌드와 소비 행태 변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 이케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가 우리 다 같이 쇼룸에 가서 구경하고 그다음에 우리 막 연필 막 써가지고 그다음 해서 배송해서 집에 와서 DIY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요만한 연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집에 와서 만들어야 되고. DIY 그거 진짜 귀찮아요. 책상 만들어 봤어요? 내가 미국에서 만들어 봤죠. 그죠? 책상도 만들고 환장합니다, 뒤에 이 정말. 책장도 만들고 온갖 거 다 해봤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벌써 뭐 십몇 년 전이잖아요. 네, 네. 그때 당시에 벌써 이케아 대신 만들어주는 아르바이트가 있었거든요. 그거 함부로 사갖고 와갖고 고생하시는 분들 책상은 많을 정말 거고. 침대 만들어 보셨습니까? 2층 침대 철제. 아, 오, 이건 장난 아닙니다. 난이도가 더. 오늘 우리 두 분께서 오늘 내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건 진짜 물론 버리고 왔죠. 한 $30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알라구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진짜 효용성이 편익이 정말 $30 대비 끝내줬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사실 요즘 달라진 안 그래도 요즘 분위기가 여기 네. 오늘의 집 해보면은 굉장히 저가이면서 동시에 배송이랑 설치까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그래도 뭐 가성비라는 게 원래 기존에 이제 이케아가 가지고 있었던 시장의 포지셔닝이었는데 네네네.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가격도 저렴해지고 여긴 조립할 필요 없어요. 조립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와서 서비스도 다 해주고 해주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 세대는 사서 이렇게 막 구시렁구시렁 하면서 하거든요. 지금 세대는 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재미가 있긴 하죠. DIY에 분명 재미가 있긴 아이랑 하거든요. 같이. 네. 그거는 근데 조그마한 물건에 하나인 거고 덩치가 커지거나 차로 싣고 오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어차피 배송 또는 조립 서비스를 거기다 맡겨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성비라는 차원에서 처음에는 이케아가 가성비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한샘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가구 업체들에 비해 분명히 가성비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가성비가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왠지 비싸졌어. 비싸졌어요. 네. 비싸지고 거기에 아까 배송비 그다음에 이 조립비까지 하면 결국에는 비슷비슷하고 맞습니다. 이케아 영향으로 한샘이나 이런 데서 가격을 좀 다운시키고 막 이러니까 가성비 자체가 좀 사라졌고 야 이거 불편한데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가성비 찾으면 다른데 오늘의 집에 다른데 찾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그 가구 사람들의 니즈가 또 많이 바뀐 게 가족 구성원의 변화도 굉장히 커요. 왜냐면은 이전에는 우리가 선배님 두 분에서는 이제 보통 4인 가구, 그러니까 아동, 아이와 부모 이렇게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 다 1인 이탈리아 가구잖아요. 남부에서 컸다니까요. 가족 소파 딱 시칠리 이런 데서. 앞에는 빼치카 라고 보시는데요.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탈리아 남부는 더 대가족이잖아요. 보니까 그러네요. 이게 악말 대잔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젊은 층의 가구 형태 변화도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면서 1인 가구가 거의 뭐 40% 육박하는 이 시점에서 집에 와서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이렇게 저가에 그냥 설치 금방 해주고 가주시는 이런 서비스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됐다라는 것도 사실 소비 행태, 소비 트렌드 변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 거는 그래서 이케아가 요즘에 좀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케아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게 보면은 뭐 오늘의 집 성공도 뭐 이런 걸 떠나서 이케아도 요즘에는요 2024년 6월에 엄청 상시 할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였냐면은 330여 개 제품 가격을 평균 12% 할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글로벌하게 투자가 됐는데 한 10억 유로, 그러니까 1조 한 4천억 원을 이상을 투자해서 전체 가격을 낮추는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을 일단 프라이싱을 적절하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시작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25년 4월에 이케아 강동점을 오픈을 하는데요. 네. 이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이전에 이케아 매장이라고 하면 아까 보통 블루 박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out of nowhere 그냥 갑자기 이렇게 박스처럼 파란색 매장이 딱 나오는 게 이케아의 굉장히 큰 특징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이번에 강동점은 숍인숍, 그러니까 몰 안에 몰인 거죠. 그래서 그 쇼핑센터 안에 처음으로
자, 한국 이케아 최초로 이제 서울 지역에 들어오게 된 매장을 출시하게 돼서 좀 작아요, 사이즈가. 그리고 안에 품목 자체도 뭐 반 사이즈로 줄어들고 있는 건데, 대신에 중요한 게 온라인 비중을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24년 대비 25년도에 온라인 매출이 19% 이상 상승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온라인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이케아의 어떤 전략적 변환인 거지. 그래서 아까 출점을 안 한다라는 거는 사실 의도적으로 지금 이제 구조의 전환 과정 속에서 경영 방침 속으로 바뀐 거지. 전략이 좀 바뀌고 전략이 있다. 바뀐 거지. 그것이 한다고 해서 뭐 매출이 완전 뭐 줄어든 건 맞지만 네네. 그래도 완전 이 영업이익에서 원래도 적은 이익을 완전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케아가 체질 개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또 하나 방증이 뭐냐라고 하면 어쨌든 풀필먼트를 좀 더 업데이트하겠다. 이 물류에 네. 대해서도 굉장히 손을 많이 보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이케아에만 우리나라 이케아 코리아에만 10년간 600억 원을 정도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물류센터 자체에서도 굉장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케아도 지금 시대적 변화를 잘 알고 있고 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에 출점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영업이익이 그렇게 낮은 건 원래 구조적인 면도 있다라는 걸 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사실 조금 요즘 뭐 이케아가 막 몰락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말을 좀 조심스럽게 만약에 생각해봅니다. 그 대형 쇼핑몰 안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들어간다면 무슨 장점이 있어요? 일단- 도심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네, 사실은 다른 나라를 가봐도 갑자기 시내 한복판에서 이케아가 나와요. 원래 이케아라는 건 한 시내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져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대한 창고형 매장, 네. 거기에 식당이 맛있고 그래야 이제 모객이 되니까 아이들 놀이하는 공간이 굉장히 예쁘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 엄마들이 와서 네. 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아울렛이 굉장히 실속 있게, 그래서 사실은 이케아 가서 운동화 사갖고 온 정작 다른 옆에 있는 아울렛에서 이런 종합 쇼핑몰이 가능한 건 외곽에 저렴한 임대료로 거대하게 짓는 이런 거였는데, 안으로 들어오면 기존에 이케아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는 온라인이 더 중요해질 텐데,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이점도 시내로 들어오면 뭐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해봤거든요. 대체 이점이 뭘까 해서 알아보니 첫 번째는 그거를 이제 O2O라고 하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연결을 굉장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매장 안에 가보면 되게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끔 마련해준 장치가 잘 돼 있다든지, 키오스크가 굉장히 잘 돼 있다든지. 예전에는 해서 저 밑에 창고까지 가서 이렇게 끌고 이렇게 카트로 밀고 가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거기 거기서 이제 그 공간 보면서 이제 자체가- 거기서 구매할 수 그러네. 있게끔. 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 뭐 외곽에 자동차 끌고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지하철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거기 내가 여기 이케아 있대, 매장 한번 구경해보자 라고 캐주얼하게 들어가서 바로 구매도 할 수 있네 해서 딱 이렇게 이케아는 구매할 수 어떻게 있게끔. 젊은 연인들이 구경 가기도 괜찮아. 데이트하기도 좋죠. 결국에는 그 쇼룸이 침대에도 한번 같이 누워보고. 핵심이잖아요. 다른 뜻은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쇼룸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케아는 가서 우리가 이 친구들이 어떤 인테리어로 어떻게 꾸며놨는지 이거 보는 게 일단은 1번이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시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시아라는 이렇게 좁은 나라, 그러니까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의 판매는 유럽하고 좀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한국에 출점해서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해보니 이것보다는 여기선 이게 낫겠구나. 그러면 그 각 지역마다의 조금 특색 있게 뭔가를 매장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쉬움도 있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케아라는 어떤 이 회사가 가진 그 이미지 자체가 이런 건 아닌데 그럼 뭐 다른 매장들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 그럼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대형으로 좀 만들고 투자를 해줘야 투자 금액도 늘어나고 직원들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아까 이 복지 좋은 회사의 직원들이 줄어드는 것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잖아. 시대가 바뀌어서. 저는 뭐 대주주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고용을 창출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줬으면, 어떻게 대통령이 불러다가 한마디 하면 안 되나? 한국에서는 하여튼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전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국은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져서 이제 소파도 한 2, 3천만 원짜리 팔리고 아니면 아주 저렴한 모델 그 가운데 위치하면 가구 아니라 뭐든 힘들어. 맞습니다. 솔직히 가구도 중국에서 사갖고 오던데요. 사람들 온라인으로 중국에서 구매. 그러니까요. 요즘 쿠팡으로도 테무? 주문하면 진짜 좋아요. 실제 네, 테무나 막 이런 되게 데서. 잘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케아가 지금 이렇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든 이케아가 갑자기 3천만 원 막 1억짜리 이렇게 팔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쨌든 이 수요에 맞춰서 시선을 좀 전략 방향을 짜야겠다라는 네. 어떤 위기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성공하냐 마느냐는 사실 올해가 좀 기점일 것 같아요.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동점의 성패에 따라 이케아의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진출해서 가져온 긍정적인 효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죠? 네. 아유 당연하죠. 네. 그런 거 막으면서 시장 경제할 수 없어요. 네. 저는 오늘 환율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제 페이스북 보니까 우리 원장 선배께서 아주 그냥 비유를 잘 주셔가지고 재밌게 글을 하나 써놓으신 거 제가 봤는데 환율이요? 박수 칠 정도로 네. 혹시 기회 되시면 김 원장 치셔가지고 페이스북에서 글 보시면 되게 재밌게 잘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뭐 그 환율 상황도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환율에 정부가 대응하려고 이른바 사자협의체라는 거 발족을 시켰잖아요. 이름이 있던데 무슨 이름을 붙였어. 아 그래요? 구인철 장관이 이름을 붙였어. 사자협의체라고 그래서 이제 당연하죠. 외환이니까 한국은행이 있어야 되고 기획재정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건복지부하고 국민연금이 이제 들어간 거. 보건복지부가 들어온 거는 국민연금 때문에 들어온 거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환율하고 큰 관련은 없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으로 환율 방어한다라는 이슈가 이제 생기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하고 오늘 주제를 잡은 거고요. 일단 환율은 지금 1,467원, 뭐 1,468원, 뭐 이 사이를 막 오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러다가 1,50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4, 5년간 우리나라가 1,450원 정도면 우리가 이제 그 굉장히 높은 거지. 주식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위로는 저항선, 아래로는 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격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돌파가 잘 안 되는 거는 저항선이라고 얘기하고 아래로 내려가도 거기까지만 내려가지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고 지지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는 안 내려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저점이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요. 위로는 이제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는 절대 잘 안 뚫리더라. 라는 이제 일종의 학습 효과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가면 야 이제 다 왔다 파는 수요가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환율은 1,450원 선이 저항선이었어요. 그러니까 1,450원쯤 오면 정부도 구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야 이제 원화 너무 싸졌다 라면서 이제 이른바 이제 원화에 대한 수요가 좀 생기면서 이게 이제 가격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1,450원을 그냥 훅 하고 넘어버리니까 우리가 지지선과 저항선이 한번 뚫리면 이게 조금 더 내려가거나 더 올라간다라고 시장에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1,450원이 뚫리고 난 다음에 시장에 이제 불안감이 확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1,500원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본질적으로 보면 이전에 우리가 1,500원 가고 막 했던 시기하고 지금을 비교하면 약간 질적으로 다르다. 금융시장에서도 일단 그렇게들 분석은 하거든요. 물론 1,450원, 1,500원이 굉장히 원화가 약한 가격이고 이게 우리 경제에 부담을 주는 건 확실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업들이 돈을 못 벌어와서 우리가 실제로 달러가 부족했던 상황에 환율이 치솟아 올라가는 거니까 진짜 좀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돈은 잘 벌어오고 있거든요. 특히 반도체라든지 뭐 조선도 요즘 호황이고 그래서 꽤 큰 기업들이 꽤 많은 달러를 벌어가지고 오는데 이게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이 달러를 가서 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니까 원화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해서 원화의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하고 기업들이 이렇게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벌어왔지만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나오질 않으니까 원화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달러 부족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고 국내에도 외환보유고도 어느 정도 있고 개인들도 가지고 있는 달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해외에다 투자에다 써버리니까 이제 달러 수요만 늘어나고 원화 수요가 적으니까 이제 오르는 거니까 질적으로 보면 달러는 있지만 사실은 이걸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건 좀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과거만큼 걱정할 건 아니다 라고 보고는 있는데 가격대가 계속 올라가면 이건 이제 불안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른바 사자협의체라는 걸 발동을 했고 국민연금이 이제 가장 큰 이슈인데 언론들에서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털어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라고 얘기를 국민연금 동원. 네, 동원. 우리 동원이란 단어 안 좋아해요. 아저씨들은 예비군. 예비군 동원. 동원이란 단어를 안 좋아해요. 일단 동원이란 나오면 싫어해요. 네.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동감을 하십니까? 예비군 전혀 다녀오셨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국민연금 동원, 노후 자금을 털어서 환율 방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약간 오해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국민연금 돈을 끌어다가 야 지금 우리가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사와.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밖에 지금 투자돼 있는 거를 야 지금 빨리 팔고 다 달러로 바꿔서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 지금 이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른바 환해지, 전략적 환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달러를 좀 시중에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약간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설명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환율 상황이 너무 많이 떨어지거나 너무 많이 오를 경우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평균적인 흐름이 아니면 본인들도 이 환율과 관련돼서 자칫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지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전략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율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면 6개월 뒤에 또 지금하고 똑같은 가격에 고정을 해서 나는 이 달러를 팔겠어라는 계약, 이른바 선물환 매도라는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보통 이제 6개월짜리 뭐 이런 걸 쓰는데 선물환 매도 계약을 맺게 되면 환이 여기서 더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경우와 상관없이 이 고정 가격에 나는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부분 시중은행과의 네, 환이 변동성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나는 뭐 달러를 밖에서 주식을 팔아서 가져오거나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난 6개월 뒤에 내가 가진 달러를 요 정도 원화 지금으로 치면 1,467원에 6개월 뒤에 팔 거야 라고 계약만 맺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아까 은행하고 계약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은행이 그러면 이걸 계약을 같이 하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걸 6개월 뒤에 내가 달러를 이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얘네들도 해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6개월 뒤에 어차피 내가 달러를 이 가격에 사올 거니까 지금 이 가격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팝니다. 시중에다가. 그러면 시중에 자연스럽게 달러가 나오게 리스크가 되고 사라지요. 그러니까 은행은 그렇게 해서 수수료만 먹으면 돼요. 네. 그 수수료만 챙기면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어요. 나는 보유하고 있던 달러가 그대로 6개월 뒤에 들어오는 거니까 야 그럼 이 계약 맺고 일단 여기서 이걸 팔자라고 팔아버리면 그만큼의 달러가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환율이 좀 떨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하는 가격을 1,480원이라고 시중에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480원이 가면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해지를 해서 달러가 시중에 풀릴 거야. 그러고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 가격에 샀다가는 자산 가격은 오를지 모르지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게 이제 결국은 원화값이 오르고 달러값이 언젠간 떨어질 텐데 그러면 이제 환에서 손실을 보니까 거기서 1,470원 넘어가면 80원 넘어가면 해칭을 관행적으로 했었어요. 네. 원래 하는 거 안 하던 걸 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건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이 환 상황이 조금 더 과도하게 가는 것 같으니까 그렇다면 그동안 했던 이 전략적인 환해지라는 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는 건 어떻겠느냐. 우리가 이제 위기 상황에는 위기에 맞는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걸 전부 다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환해지 전략을 딱 1,480원 이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도 하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으면 그 예상하는 전략에 맞춰서 뭔가를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문제점은 뭐예요? 얼마냐? 어떤 경우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봐요? 국민연금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뉴노멀이라 앞으로는 이게 이 정도 가격대가 오래 가거나 심지어 더 올라갈 수도 있어. 국민연금 스스로 판단할 거 아니에요. 1,350조를 굴리는 기관인데 어마어마한 큰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돈 보따리를 굴리는 기관인데 그걸 왜 전주에서 굴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어요. 기금운용본부에 가 있는 사람들이 유배 왔다고 얘기. 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제 추측이에요. 그래 해치하지 말자. 저도 그게 좀 승부를 던질 수도 있지. 만약에 원화값이 올라버린다면 다시 어느 정도 균형을 찾아간다면 좀 환의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아니야 1,500 뚫릴 것 같아. 5년 안에. 근데 우리가 이 자산 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걸 런던에 보험회사 빌딩 하나 5천억짜리 사는데 이거 뭐 내년에 팔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 보통 몇 년씩 갖고 있거든. 몇 년 안에는 오르면 올랐지 내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기재부에서 해지를 좀 확장해서 안정적으로 가자. 이럴 경우 이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죠. 국민연금이. 국민들 돈이. 그러니까 그런 논란인 거예요. 왜 그러면 이걸 전략적으로 더 확대하려고 하느냐라는 논란이고. 근데 이 국민연금이란 자산은 우리가 베팅을 할 수 있는 자산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도리어 안전성을 더 강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도하게 환이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략적인 해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 못했는데 제가 1,480원이 전략적인 환해지를 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간까지는 그냥 끌어올립니다, 시중에서. 왜냐면 국민연금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 있게 끌어올리거든요. 근데 이 환해지가 그 가격이 아니라 수시로 바뀌거나 뭔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 그 대응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앞으로 유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딱 고정 가격으로 하지 않고 뭔가 전략적으로 밖으로 내비치지 않고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 환 때문에 미치는 정부의 뭐 국민들의 후생이나 이런 데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국민연금을 후생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환율 방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왕 하는 거라면 이 전략적 환해지를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좀 넓힐 필요가 있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는 우리 김큐의 말 너무 100% 공감하고요. 뭐 국민들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다 보면 이게 정말 이게 이 어마어마한 돈 보따리가 쌈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주거복지 하려면 임대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게 다 돈이거든. 그때만 해도 한 채 2억, 지금 더 들겠죠. LH가 짓는데 LH 부채가 그런데 뭐 지금 뭐 2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임대주택은 지어야 할 거 돈이 없는데 국민연금에서 빼다가 짓고 거기서 수익이 나면 다시 채워놓자. 자꾸 이런 식으로 가면 틀린 말은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그 쌈짓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절대 이건 정부나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기웃거리면 그냥 절대 못 만지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자꾸 국민연금이. 근데 네네. 저는 동원이란 말 부정적인 거다.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언론들이 자세히 보세요.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외환시장 방어에 국민연금 동원하지 마 이런 말 못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코로나 때 일부 신문들이 이런 기사 썼어요. 지하철에서 마스크 껴봤자 감염자 기침해버리면 옆에 사람 다 걸린다. 이런 기사를 맨날 쓰는 거예요. 정작 정부의 마스크 써라 의무화, 지하철이나 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의무화, 정부 정책을 비판은 해야겠고, 마스크 쓰는 거 효과 없어, 마스크 쓰지 말란 말 못해. 정부 대책은 효과 없다고 말만 하면서 그럼 마스크 쓰지 말까요? 그 말을 못하는. 백신에 대해서 막 계속 백신 맞고 다리가 폭파됐다, 막 이런 표현을 실제 뭐 유미력 주간지에 썼거든요. 다리가 폭발했다고. 실제로 그 사람은 이제 당뇨 환자였는데 그 사실을 빼버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백신 죽은 이야기, 백신으로 위독해진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백신 맞지 말잔 말은 못하는. 책임을 안 지는 건가요? 그렇죠. 비판은 하고 싶은데 대안은 없어요. 이 방법밖에 없거든. 이 방법은 근데 부작용이 많아. 그렇지만 공공에 얻어가는 이익이 더 크니까 이걸 하는 건데 부작용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국민연금을 정부가 동원하면 안 되죠. 그럼 동원하지 말라고 말은 못해. 근데 동원의 정도도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뭐 예를 들어 지금 해지 이야기했지만 수합도 있거든요. 오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하고 통화수합,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예전에 한번 했고 계약이 이제 종료가 돼서 이걸 다시 한다라고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렇지.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다 하겠다라는 거고. 국민연금이 미국에 주식 살 때 수백 조 원을 주식 450조인가가 미국 주식에 담가져 있을 텐데 주식 살 때 달러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또 달러 수요 높아져서 환율 높아지니까 그 이제 외환 보유고, 정부에 외환 보유고 가서 잠깐 빌려 쓰고 다음에 또 팔면 갚고 이러면 외환시장 가서 달러를 환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급전을 빌려주는 이런 건데, 동원한다 이러면 댓글 보면 가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동원이란 표현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했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실제로 미국에서 수익이 더 날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급히 팔고 그걸 달러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뭐 그런 거는 이제 동원. 또는 우리 증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코스피 투자 비중을 확대해라. 네네. 그런 건 이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동의를 그러면 하는데 진짜 안 되지. 지금 이거는 원래 기본적으로 환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해지, 그러니까 아까 안전성이 중요하다고 했던 환이라는 거는 지금은 이렇게 계속 갈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꺾여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원화 강세가 또 나오는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간과 반대 구간에서 야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가격이라는 걸 우리가 점칠 수가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이 선에다 가격을 고정해 놓고 위로 가는 것도 뭐 내가 이득을 보는 거 포기, 아래로 내려가는 손실도 방어, 이 가격이면 만족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약간 확대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장에서 이 가격을 너무 고정 가격으로 보고 있으니까 요즘 혼돈을 줘서 시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막 마치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내 노후 자산을 가지고 환율을 방어하는데 막 돈 갖고 들어가 쏟아붓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건 좀 잘못돼 있다. 근데 아까 선배가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이걸 쌈짓돈처럼 활용하게 정부가 하는 거는 언론이 막아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경고는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 이게 그럼 1,500원이 뚫리고 환율이 올라가는 걸 그냥 놔둬야 되냐? 네, 저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이거 놔둬버리면 진짜 그걸 경제가 그냥 망가지는 가만 건데. 국민연금 가만 놔둬라는 말을 아무도 못해. 그러면서 그냥 괜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일단은 국민연금은 이런 식으로 사자 협의체 만들어서 이제 통화 수합했고요. 그럼 전략적 환해체 확대할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아까 기업들이 돈 벌어와서 지금 달러를 가지고 원화로 안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너네 달러만 너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우리가 모니터링 할 거거든.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지금 나와. 그런 거 잘못된 거야.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알아서 하게 놔둬야지. 그러니까 알아서 하게 놔두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모니터링 한다라는 거는 그냥 일종의 메시지니까. 근데 그것도 잘못됐다는 지적 저는 충분히 동감하고요. 기업은 얼마나 부담되는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달러를 바깥으로 끌어내느냐인데 하나는 안 하면 페널티를 준다가 있고요. 하나는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가 있어요. 저는 인센티브를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시중으로 가지고 나와서 원화로 환전 많이 하는 기업들에게는 뭔가의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정책자금 대출 금리를 떨어뜨려 준다든지 뭐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러니 기업들도 동참해 주시는 메시지니까. 너무 복잡하고 세금 너무 많이 들어가고 우리 기업들이 가져오는 돈이 그래서 얼마나 줄까? 한 뭐 10억 지원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만큼 급한 거예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너무너무 많은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오늘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증권사들, 서학개미. 사학가미들 너네 막 부추기더라. 해외 투자하라고 부추기더라. 우리 그거 들여다볼 거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온 자, 거예요. 이제 이런 거 들어봐야 돼요. 오버할 필요가 조금 있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예. 이 시장은 완전 심리예요. 완전 도박사들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기 좀 허술하다. 1,480원에서 막는 줄 알았더니 1,480원이 뚫렸네. 그럼 1,500이 뚫리잖아. 왜 1,500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심리적. 그러니까 1,500 뚫리면 1,600이 가버려요. 이 바닥은 그럼 우리 돈의 가치가 1달러에 1,600원이냐? 그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에 유동성이 너무 투기 자본이 너무 많고 과거에 뭐 한 9년 전에 소로스 펀드가 네. 여객 시장에서 위안화 공격을 했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쩐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쟤 쫄았다. 자, 쟤 쫄았다 하는 순간 쳐버리는 그럼 시장 무너져 버려. 무너져 버려. 진짜로 무너져 버려. 그때 당시에 중국이 우리가 외환 보유고 4천억 달러 있잖아요. 중국이 외환 보유고 4조 달러 있는데 소로스 막아내니라고 1조 달러 썼어요. 막아내긴 했어요. 소로스가 졌어요. 엄청 손실 봤지. 그러니까 1,480원이 뚫리면 1,500이 뚫리면 1,500원 뚫리면 하나씩 뚫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구두 개입이라 그래요. 뻥카를 날리는 거예요. 뻥카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재부 이제 이게 한국은행 관할이지만 실제 전투는 기재부에서 국제금융국에서 하는데 국제금융국은 지금도 뭐 이제 서브웨이 갖다 먹으면서 지금 이러고 있을 거야. 영화처럼 지금 얼마니? 1,460 괜찮지? 60m 야 들어가서 좀 잠 좀 자라. 오늘 이러고 있어요 지금. 연기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이러고 있어 진짜. 거기는 전투를 하고 모르세요? 있고. 영화에도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모르십니까? 1,000만 배우인데. 아이고. 하여튼 이렇게 하고 있고 장관이나 중앙은행 총재는 나가서 이제 또 약간의 블러핑을 야 우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니네 하여튼 들어오기만 해. 투기 자본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 이창용 총재가 정확하게는 우리 언론들이 이것도 잘못 쓰고 있던데 정확하게는 소학개미들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투자를 해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하냐고 했더니 힙해서. 쿨하니까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네. 했는데 좀 걱정이 되더라. 이게 가지고 또
호되게 언론한테 꾸짖음을 당했어요. 마치 생각 없는 젊은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지금 언론 너나 잘해라. 네. 국민연금 갖다 써서 환율 외환시장 방어하면서 음. 그 말을 진짜 이제 방송기자는 단어를 조합하는 직업이니까요. 아무리 뜯어봐도 내가 볼 때 잘못한 문장은 없어요. 쿨하니까요도 마치 이창용 총재가 한 것처럼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답하더라. 근데 지금 사실은 미국 주가가 길게 보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거든요. 자본시장을 꿰뚫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서 돈 벌어오는 게 기특하기도 하지만 걱정도 되거든. 왜냐면 상당수 젊은이들이 주가는 내리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 비트코인도 오르기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불과 4, 5년 전에 테슬라 주가는 한없이 간다고 생각을 했고, 월급에서 절반 테슬라 주가 사면 뭐 10년 안에 200억 된다. 이거 다 인증하는 엑셀 돌렸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돈까지도 다 테슬라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식 투자하고 테슬라 주가 내린 적이 없거든, 그때 당시에. 근데 그런 걸 보면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자꾸 왜 우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취급해?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말한 거에 비하면 지나친 비판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확개미들이 미국 주식 사기 위해서 외환시장에서 바꾸는 돈은 물론 굉장한 돈이지만 보통 몇십 조지.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담그는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네. 소확개미들 돈은 국민연금보다 내가 볼 땐 빨리 돌아와. 오래 못 갖고 있어. 빨리 돌아오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으니까 돌아오면서 달러로 환전하면 100원을 달러 환전해 갔으면 130원을 원화로 환전해서 원화 수요가 조금 더 높아. 지금까지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그래서 외환시장에 절대 나쁜 요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확개미들이 너무 미국 시장에 투자 네, 많이 네. 해서 외환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부분은 너무 많이 투자해서 외환시장을 지금은 흔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걱정할 게 별로 없다. 다만 주가가 이제 진짜 폭락해버리거나 네네. 지금 거품론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손해를 보면 그럼 뭐 외환시장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자산 쏠림에 대한 경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한쪽으로 너무 쏠리는 현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경고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걱정은 반대 방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이 이제 고점을 찍고 수급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고령층들이 늘어나면 국민연금 돈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돈 내주는 돈이 점점 늘어나면 결국엔 해외 자산을 팔고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이 국민연금이 높은 이유가 그건데, 이 파는 시기가 오면 국내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국내 시장이 너무 크게 망가진다는 거예요. 규모도 작은데. 그러니까 해외 쪽에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그 당시가 됐을 때 국내 주식시장의 영향을 좀 줄이자. 그래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했는데 잘 안 늘어나. 그래서 해외 투자한 것들을 본격적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원화 수요가 커져요. 달러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꾸고 그러면 우리 시장은 계속 원화 강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늘리면 안 돼라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상황, 아까 말한 대로 갑자기 해외 주식이 폭락하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때라도 빨리 수익 확정해서 돈 한국으로 가져 들어야지. 그러면 이제 막 원화 강세는 막 나오고 그러면 기업들은 죽는다 그러고 또 반대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정부가 용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세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 약세가 사실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에 좋았기 때문에 보통은 1,400원이 넘어서기 시작하면 구두 개입도 좀 강하게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형 조용히 있었어요. 그래서 1,450원 넘어서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건데 이 양당이 있어서 우리 김추한테 물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1,470원의 환율이 우리 경제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 그 판단은 너무 힘든데요. 내 말이 네. 한국은행 총재도 모르고 기재부 장관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당연히. 다만 이 환율은 위로 뚫려버릴까 봐 안 좋은 거지. 네. 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그러니까 우리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애를 썼어요. 반대로 우리 돈의 가치가 높아지는 순간 나라 망한다고 최준경, 최틀러 이런 사람들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기재부 사람인데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신념이 저는 뭐 많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필사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를 낮춰서 원달러 환율을 높였던 사람들이 지금 환율이 높아졌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것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너무 비판적으로 이제 우리 민족의 장점인데 혹시 이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야. 사실 지금 고환율이라 해서 우리 수출 잘 되기 때문에 나쁠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나치게 높아졌다. 약간 우리가 여기 안 가봤거든, 이상의 길은. 그리고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평균 환율이 1,200원 정도였기 때문에
굉장히 일시적으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출렁거린 것 같지만 1년간 평균 환율로 보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연평균 환율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 고환율은 뉴노멀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것이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고, 아까 제가 해외 주식에 450조 원 정도 담겨 있다 했잖아요. 환율이 올랐잖아요. 이게 도대체 환차액이 얼마야? 돈 많이 10%만 벌고 올라도 있죠. 네. 또 여기서 45조 번 거 아니야. 그리고 배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들어오는 돈도 있어요. 그럼 네네.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개인 투자 말고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한 돈도 이런 건 아무 데도 안 써.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지. 야, 이걸로 우리 환율 올라서 돈 더 벌었어요, 이런 기사는 잘 안 쓰고, 우리는 환율이 내리면 큰일 났네, 수출 어떻게 할 건가, 환율 올라가면 큰일 났네, 이게 수입 물가 어떻게 할 건가. 우리 맨날 이렇게 비판만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환율 오르면서 돈이 없어서 환율이 오르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퀴즈. 무서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에게 제가 아까 신세계 반포 이제 강남 신세계인데 그 3조라고 말씀드린 게 경제 규모를 조금 알아야 돼. 이걸 잘 모르면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거든요. 경제적 선택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 뭐 주식, 부동산, 갖다 놓은 돈, 빌려준 돈, 채권이 빌려준 돈이죠. 얼마쯤 되게 해요? 우리 국민. 여기서 우리 국민이라는 게 이제 기업 포함이죠. 공공 포함해서. 200조? 야, 경제하신 분이라서 한 4천조 정도 돼요. 너무 많아요. 4천조 정도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빌려온 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려온 돈 빼고 나면 한 1조 한 4, 5천억 될 거예요. 1조 한 2, 3천억 되나? 네, 1조는 넘어요. 그러니까 1000조 원은 넘어요. 1조 달러가 1조 1.1조 달러. 1조 1000억 달러가 대외 순 투자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한 거. 여기서 그냥 투자한 것만 치면 4천조예요. 그러니까 기업 포함.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외에 뭘 해놨는데 당연히 이거 다 달러로 바꿔야 되잖아요. 이거 바트화로 바꾸거나 위안화로 안 바꾸잖아요. 이거 달러로 바꾸니까 달러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보따리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다 보니까 자꾸 이제 나 나가서 장사할래요. 달러 바꿔주세요. 이렇게 자꾸 찾아오는 거야, 우리 외환시장에. 그래서 1,500원이 뉴노멀이 된 거니까, 다른 나라 같은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는 돈이 없어서 달러가 없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돈이 좀 원화가 많아서 나 여기서 장사하기 싫다는 거야. 나 인도네시아 가서 리튬 공장 하나 차릴래. 이래도 달러로 환전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이해가 됩니다. 너 왜 이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됐지? 그러게요. 평생을 시니컬하게 살았는데? 근데 약간 나이 들면 좀 사람이 둥글둥글해져야 돼. 맞아요.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돈 벌려면 부정적인 돈 못 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그 긍정론자, 시장에 대한 긍정론자하고 비관론자 얘기하거든요.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계속 떨어진다 한 번 맞춰가지고 닥터둠 같은 사람들 명성을 얻고, 긍정론자는 돈을 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좀 돈을 벌려면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면 전망 자체가 이게 베팅을 못 해요. 내가 떨어질 것 같고 계속 부정적인데 어떻게 베팅을 그냥 우리 집사람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내가 삼양 사라 그랬더니 삼양 라면 사가지고 수익률이 훨씬 나보다 수익이 훨씬 높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또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겠네요. 그럼요. 네. 자, 이제 환율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금산분리. 정부에서 첨단 산업 제가 관련된 대학교 것들. 4학년 때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금산 사람이에요. 금산하면 인삼. 인삼이죠. 이런 대화 괜찮죠. 네. 어려워요. 네. 그 이제 요즘 이슈가 되는 게 잘 살아 금산 분리가 네. 그 이른바 첨단 산업, 음.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금산 분리를 좀 완화해 주자라는 얘기를 이제 대통령이 꺼내다 보니까 또 공정위에다가도 한번 이거 한번 검토해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뭐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마치죠. 피디님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왜 기자들은 네. 저도 기자지만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100% 규제 완화를 해달라 이러면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기사를 왜 그렇게 써요? 증손회사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게 써요? 알고는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지주회사법이나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위에 모회사 밑에 자회사,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 손자 밑에 증손회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지주회사 체제로 이렇게 바꿔줄 때 사실은 이건 굉장히 기업한테 이득인 거잖아요. 예전에 이제 막 순환출자 구조를 다 깨고 뭔가로 바꾸고 싶은데 지주회사가 좋다더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한번 지주회사로 바꿔보자는데 기업들한테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종의 약간 혜택을 준 것도 있거든요. 위에 회사 하나만 갖고 있으면 밑에 줄줄이 다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래는 뭐 약간의 규제를 두다 보니까 지분은 요만큼만 갖고 있어야 되고 뭐 더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정해놓은 법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완화해 줘야 우리가 돈을 좀 덜 들여서 좋은 회사도 인수하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는 게 대표적인 게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러니까 있는 거죠. 지금 우리 김큐가 아주 쉽게 설명했는데 과거엔 순환출자 구조였죠. 여기서 이렇게 축축축축축축 해서 아니 이 회사 주인이 가보니까 쭉쭉쭉쭉쭉쭉 가보니까 여기 있네. 근데 그분은 지분을 3% 갖고 있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망하면 같이 망. 네, 다 같이. 진로 소주 주량이 어떻게 되시죠? 술 안 마십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진로 그룹이 부도가 났잖아요. 그랬어요? 소주는 경기 방어주예요. 근데 왜 부도가 났을까요? 퀴즈. 때문이겠죠. 응?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술을 안 마셨다. 갑자기 빈병을 못 구해왔다. 아니면 사실은 직원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라인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 아니고 순환출자에서 만든 진로 건설이 아파트 짓다가 부도가 나면서 그 건강한 아니 대한민국의 진로가 망할 일이 어디가 있어. 우리나라가 망하면 망했지. 진로가 왜 망해? 진로는 정말 꾸준히 팔리거든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술 더 먹어요.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라니까요. 그 요즘 많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순환출자는 그렇게 안 좋으니까 과거에 외환위기 그때. 예. 그래서 이제 다국적 기업에 팔려버렸는데 그리고 그 진로 기업 창업주는 뭐 캄보디아, 베트남 숨어 다니다가 중국에선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순환출자 이렇게 안 좋은 거예요. 지주회사를 만들어라. 지주회사는 이제 SK 스퀘어, 하이닉스 이렇게. 지주회사, 아들회사, 손자회사. 여기는 이제 이렇게 순환출자 가능하지. 근데 이걸 밑으로 쭉 허용해버리면 이게 순환출자랑 뭐가 달라? 야, 그럼 네 번째 그 증손회사부터는 100% 너 지분으로 해. 회사를 계속 밑으로 만들고 싶으면 아니 계열사야 1000개를 만들어도 괜찮아. 순환출자 하지 마. 무슨 말이야? 너 지분으로 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기업으로 빙의를 돼서 근데 뭘 좀 해보려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저기 김큐 펀드도 나랑 일을 하고 싶어요. 증권사에서 저기는 뭐 며칠 만에 그냥 한 5천억 정도는 펀딩해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친구랑 나랑 가까워. 근데 형님 저희랑 리튬 배터리 사업 한번 해봅시다. 나도 관심 있는데? 근데 내가 무섭고 내가 형님 뭐야 5대5로 합시다. 증손자 회사 하나. 안 돼. 출자가 40% 이상 안 돼. 주변에 돈 될 때는 많은데. 나는 한 20%만 내고 싶어요. 사실은 그게 내 주력 종목도 아니고. 근데 저쪽에서는 그래도 형님이 20% 묻어줘야 우리가 그걸 믿고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분율을 좀 확대해달라. 그 다음에 해외 투자 20%를 묶어놨는데, 이런 것도 좀 해외에 이제 해외에 보면 스타게이트 같은 게 5천억 달러 세상에 얼마야? 계산도 안 돼. 750조? 네. 그래봤자 자식들 우리 국민연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건 자식들. 스타게이트. 1300조 국민연금. 자식들. 네. 다 덤벼. 저쪽은 이렇게 구글 벤처스 해가지고 아예 그 밑에 투자 회사가 있어. 구글 밑에. 우리는 미국처럼 금산분리가 원래 금산분리라는 게 이제 대공황 터지고 29년 터지고 이제 글라스-스티글법이라고
글래스 스티글법은 미국 사람들 그거 만든 이렇게 스무트 홀리법처럼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붙이잖아요. 근데 경제를 이해하면서 법 하나를 외워야겠다 하면 글래스 스티글법이 제일 중요할 거야. 그때 이제 은행과 투자은행, IB와의 벽을 딱 나눠서 고객 예금으로 주식 투자하지 마 이놈들아 이씨 이렇게 딱 막은 그러면서 금융자본과 그러니까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은 기본적으로 대공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거죠. 아, 이건 모험자본이구나. 쉽게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산분리가 뭐 삼성전자가 신한은행 갖고 있으면 거기서 돈을 빼서 써버서 투자해버릴까봐 뭐 또 신한은행이 삼성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내 새끼한테만 대출해 줄까봐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뭐 쉽지 않은 일이고 기본적으로는 위험이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특히 금융자본은 굉장히 안전해야 돼. 왜? 내 돈이 아니거든. 고객들 예금을 잡아놓은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100년 동안 묶어놓은 건데 그러지 말고 밑에 CVC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VC는 벤처 캐피탈 아니에요? 벤처 캐피탈을 대기업 밑에 하나 해놓고 거기 이렇게 돈 보따리에 돈 좀 넣게 하자. 그런데 금융자본이라 안 된다네? 아니 저쪽은 다 하는데요. 저 큰 형들은 아니 중국은 금산분리 이런 게 없잖아. 중국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중국은 정부가 갖다 꽂아줘 버려 AI한테. 그래서 반도체 굴게 한다고 대기금이라 그래. 따지진이라 그래. 대기금. 거기 막 수십 조를 그냥 정부 던져줘 버려. 우리는 금산분리 한다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벽을 좀 조금만 허물어 달라. 이게 이제 지금 금산분리 네네. 논의되고 있는 핵심이에요. 필요하다고 보세요? 나한테 의견을 묻지 마. 아니 지금 공정위원장도 그건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한다면 한시적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나는 그분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요. 헤어스타일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아니 머리 이렇게 길잖아. 이렇게 많이 자른 게 지금 여기까지 가잖아요. 이거 원래 따고 다녔을 것 같아 교수할 때. 근데 우리 사회가 예스맨들만 관료로 올라가거든요. 뭐 한덕수 총리 뭐 이런 사람 예로 들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 의견도 없이 그냥 쭉쭉쭉 올라가는데 혹시 본인 의견이 있으시는데 거짓말이라고. 법정에서.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통령이 좀 검토해보자. 이게 은행법 고치고 공정거래법 고쳐야 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이 뭐라고요? 신중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민주적이지 않아? 정말 선진국 같지 않아요? 근데 뭐 강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이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원칙은 놔두고 강론은 좀 고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들리던데요. 피가 기자 색깔이에요. 공정거래위원장의 말을 뒤집어 보면 이렇게 해서 풀어줍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전혀 반발로 안 굉장히 되거든요. 세련된 네. 걸로 대통령의 말을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걸 무식한 기자들이 이견 노출이라고 쓰는 거지 이해를 못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자본이 없는 나라에서 재벌이라는 독점 자본이 20,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성장했죠. 독점 자본이라 하면 골목을 딱 지키고 있어서 너무 장사하기가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너무 사회적 혜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돼가면서 소득이 높아지면서 규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기업군이 2조 원 있고 자산 5조 원 있고 10조 원이 있어요. GDP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인가 5%인가 10조 원 이상이면 이제 그걸 재벌이라 불러요. 재벌이 있는데 재벌 되면 뭐 규제가 340개라던가. 네네네. 그게 무슨 말이야? 너가 칼이나 총 좀 덜 써. 너무 불리하잖아. 여기 작은 친구들이나 골목상권이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그러니까 너가 좀 너는 좀 늦게 뛰어. 출발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규제가 얽혀 있어. 이렇게 금산분리도 마찬가지. 대기업들에 대해서는 훨씬 엄격해요. 출자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 재벌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벌들이 이런 독점 구조로 성장을 했는데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태국에도 이런 재벌이 있고 멕시코에도 이런 재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재벌들은 안에서 지네 나라 국민들 돈만 뜯어가. 근데 우리 재벌들은 해외 나가고 이겨. 돈을 벌어와 버려. 그러니까
안에서 하고 있는 규제들이 그런데 밖에 나가면 얼마든지 그 칼 휘둘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돈을 모으다 보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AI가 3위 나라가 돼버렸는데 1, 2위와 격차는 너무 쳐져 있고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처럼 아예 게임이 안 되면 이런 고민을 안 할 텐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또 우리 배터리 기업들도 중국 없으면 이게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이거 규제를 풀어주면 이 해외 시장에서 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고민이 차라리 우리가 이런 기술력이 없으면 이 고민을 안 하겠는데 네. 기술력이 좀 어설프다 할까? 뭔가 세계 3위 수준으로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 큰 칼을 풀어주자. 한번 휘둘러라고 하자. 그래서 가서 구글이나 뭐 MS나 네. 뭐 엔비디아나 AMD나 한번 붙어보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그러면 재벌이 또 커지잖아 안에서. 또 이런 문제가 생겨. 근데 이제 세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과거하고 미국도 지금 대표 선수들이 다 먹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 경제 구조 자체가 1등 기업이 거의 모든 걸 다 독점하면서 그 기업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물론 재벌들에 대한 폐해부터 시작해서 공정 경쟁이나 이 이슈는 지켜져야 되겠지만 옛날처럼 대표 선수 뽑아가지고 막 지원해가지고 걔가 나가서 국제 경제에서 이기지 못하면 아예 경제 자체가 소멸해버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니까 세상이 바뀌어서 결국에는 제도도 그 환경에 맞춰서 룰도 바뀌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부 금산분리를 완화해서 뭔가 지금은 우리가 대표 선수를 키워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네. 공정 경쟁은 보장하면서도 이랬잖아요. 대통령도 이제 독점 체제가 뭐 보장돼 유지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풀어주자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대기업들에게 금산 규제 일부 풀어주는 건 그 공정한 게임이 아니라고. 왜냐면 그러면 돈은 대기업한테 가지. 당연하지. 나도 돈 1,000억 있으면 대기업이랑 같이 하고 싶지. 누가 이게 그냥 인큐베이터 하는 이런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 김난도 교수님 연구실에 이렇게 1,000억 해주겠어? 하이닉스랑 하고 싶지. 나도 1,000억 있으면.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솔직히 말하면. 공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니?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시간이야. 왜냐하면 이 싸움이 너무 크거든. 우리 미래가 달려있거든. 궁금한 거 있어요? 근데 아니, 아주 근본적인 거. 근데 그 약간 사실 좀 궁금하긴 한데 너무 창피하실 것 같아서 사실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카카오는 사실 어쨌든 했었잖아요. 뱅크. 네,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카카오는 산업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은행할 때는 지분율을 43%까지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김큐가 지적했듯이 플랫폼이 무너지고 융합되고 있어요. 그 빅 블러라 그래요. 블러. 우리가 방송사에서 보면 모자이크 처리라 할 때 블러, BLUR이죠. 빅 블러. 간격이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거죠. 아니 네. 네이버페이하고 네이버하고 두나무 업비트. 업비트를 갖고 있죠. 업비트가 제일 크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제일 큰 가상화폐 거래소하고 모바일 결제하는 네이버페이하고 네이버하고 산업자본하고 결합을 했어요. 나 이해진 의장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 왜 결합했어요? 살아남으려고.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이 결합한 회사는 산업자본이에요? 금융자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좀 모호해지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고쳐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그것은 분명 대기업에게 유리한 건 부인할 수 없다. 명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카카오가 인터넷 은행으로 갈 때는 이른바 중금리 대출, 은행이 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냥 해버린 거고, 지금도 명분은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국제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다. 우리가 가장 최첨단 산업에 있어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에는 선두에 있는 얘네들 뭔가 규제를 풀어서 자금이 가고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명분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뭐 공정성의 잣대로만 본다라고 하면 문제는 있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져서
뭐 풀어주고 투자 좀 늘리고 투자가 늘어야 또 국내 투자가 늘어나니까 지금 다 미국에다 투자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묶어서 국내 투자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용인에 SK가 짓는 게 예전에 라인 하나가 30조라는 지금 120조라는 거 아니야? 네. 네 개가 깐다는 거지. 그 돈이 600조 얘기했으니까. X가 너무 커졌어. 네. X가 너무 커져서 펀딩하는 길을 열어주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그건 알아야 돼요. 이것은 대기업에게 유리한 것이다. 이거는 인정하고 열어주더라도, 네. 그다음에 열어주더라도 아까 플랫폼이 융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니까 금산분리를 완화해 줄 것이냐? 저는 뭐 이 질문은 매우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완화는 불가피한 거예요. 어떻게 열어줄 것이냐? 김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 우리나라 안에 몇천 명 이상의 고용을 가져온다면 금융자본을 60% 이상 수혈해도 되게끔 그것을 한시적으로 일몰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고용은 몇 년까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다 뺏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에게도 기회를 주고 대신 그 기회를 지키지 않으면 다시 그 혜택을 네. 공공이 회수하는 이런 식으로 하되 해주려면 크게 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업들이 안 쓸 거야. 네. 지금 1조, 2조 가지고는 우리 기업들은 지금 정말 너무 큰 형님들하고 싸워야 되거든. 그 형님들이라고 말하는 M7도 결국 10년 안에 내가 볼 때 한두 개밖에 안 남아. 지금 이렇게 그렇죠. 가다가. 지금 거기도 돈 빌리고 있잖아요.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 지금 투자 안 하면 자기네들 뒤로 밀린다고. 자, 네, 알겠습니다. 그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 김치영 지음. 이름도 멋져요. 네, 지금까지 영등포 경제 맛집의 이수진. 김원장 기자였고요. 김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